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삶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윌리엄 비어빈, 출판사는 마음친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윌리엄 비어빈,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철학 교수이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수학과 철학 박사를, UCLA에서 철학 석사와 박사를 했다. 이 책은 2009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운명론적인 태도를 지녀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네카에 따르면 우리가 우주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므로 자신을 운명에 내에 맡겨야 한다. 에픽테투스도 우리는 운명이 쓴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연극의 배역을 선택할 수 없다. 어떤 배역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 연기할 뿐이다. 운명이 거지 역할을 주었다면 거지 역할을, 왕의 역할을 주었다면 왕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삶이 무리 없이 흘러가길 바란다면 삶의 사건이 우리의 욕망에 부합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의 욕망을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맞추라고 했다.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리라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쿠스도 삶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지지했다. 운명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찾는 것이 좋은 삶이라면 자연에 대한 반역은 역효과를 낳는다. 마르쿠스는 운명의 판결을 거부하면 슬픔과 분노, 두려움으로 우리의 평정심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운명에 처한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운명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운명처럼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환영해야 한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최선의 일이라고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운명의 배틀이 짜주는 모든 경험을 환영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지한 운명론은 과거에 대한 운명론이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픈 자녀를 돌보는 엄마에게 미래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권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봐야 한다. 운명의 여신이 아이의 죽음을 이미 결정했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이가 죽고 나면 과거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엄마에게 권할 것이다. 자녀의 죽음의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스토아 철학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이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엄마에게 불필요한 슬픔을 일으킨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만족을 얻는 최상의 방법은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만족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과 달랐으면 하고 바라며 며칠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불만족에 계속 빠져 지내야 한다. 지금 가진 것을 바란다면 욕망을 채워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과 달랐다면 하고 바라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보낼 수도 있다. 습관적으로 이 순간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란다면 삶의 많은 부분을 불만족 상태에서 보내야 한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산다면 삶을 즐길 수가 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현재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권한 이유이다. 마르쿠스도 우리가 가진 것은 현재 순간밖에 없으므로 덧없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 살라고 조언했다. 쾌락을 참지 못하면 마르쿠스의 말처럼 자기 이익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을 불평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삶을 낭비할 것이다. 이런 운명을 피하려면 고통과 쾌락이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점에서 마르쿠스는 육체의 속닥거림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스토아주의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적게 입는 것처럼 기분 좋지 않은 일을 일부러 해야 한다. 그 외에 그는 아이스크림을 한 컵 먹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스토아주의자들이 무조건 쾌락에 반대했다고 여기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우정, 가족, 식사, 심지어 부의 쾌락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이것들을 즐길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식사를 즐기는 것과 과식에 빠지는 것은 경계가 모호하다. 어떤 것을 즐길 때 거기에 집착할 위험은 늘 존재하므로 에픽테토스의 조언대로 즐거운 대상을 즐길 때도 유의해야 한다. 세네카에 따르면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에 대한 스토아적 관점과 보통 사람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양껏 쾌락을 즐긴다면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의 사슬을 채운다. 평범한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만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탈 수 있지만 가난을 실천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 것은 스토아주의자에게도 즐거운 일이 아니다. 추운 겨울에 얇은 재킷만 걸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 누군가 내민 아이스크림을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쾌락을 거부하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며 거절하는 일도 썩 유쾌하지 않다. 초보 스토아주의자가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의지력을 남김없이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지력이 근력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많이 사용할수록 근육이 튼튼해지듯 의지력도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실제로 스토아 철학의 자기 극복 기법을 오랜 기간 수련하면 엄청난 용기와 절제를 갖추게 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할 것이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일을 절제할 것이다. 그 결과 자기를 더 잘 통제할 것이며 이런 자기 통제력으로 삶의 철학이 설정한 목표에 더 수월하게 이룰 것이다. 이로써 좋은 삶을 살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의식적으로 쾌락을 절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쾌락일 수 있다. 다이어트 중 갑자기 냉장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미각적인 쾌락을 경험하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말았다는
후회도 함께 밀려올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참았다면 미각적인 쾌락은 경험할 수 없겠지만 다른 종류의 쾌락을 경험할 것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은 자신에게 기뻐하며 그런 자신을 칭찬할 것이다. 이 쾌락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쾌락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참된 쾌락이다.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잠시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참된 쾌락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 편이 더 타당한 선택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쾌락의 기회를 잡을지 말지 숙고할 때 이렇게 분석할 것을 권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을 따라 아주 소박한 식사를 한다고 하자. 소박한 식단은 풍부한 미각적인 쾌락은 줄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쾌락의 원천이 된다. 물과 거친 보리가루, 보리빵 껍질이 즐거운 식사는 아니지만 이런 음식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실이야말로 최상의 기쁨이다. 쾌락을 포기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쾌락일 수 있다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믿어보자. 세네카가 권하는 잠자리 명상은 섬불교의 명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섬불교의 명상은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지만 잠자리 명상을 하는 스토아 철학자의 마음은 매우 활동적이다. 그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떤 일로 나의 평정심이 흐트러졌는가? 그 일로 나는 화가 났는가? 시기와 욕심이 일어났는가? 그날의 사건은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가?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에픽테토스는 세네카의 잠자리 명상을 한 단계 더 밀고 간다. 그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관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라고 권한다. 우리의 내면에 스토아적인 관찰자를 세워 자신을 지켜보며 자신의 스토아 철학 실천을 평가하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쿠스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살피며 그 일에 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루려고 노력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했다. 자신이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성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아이의 영혼인가? 폭군인가? 덩치만 큰 바보인가? 난폭한 야수인가? 타인의 행동도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 스토아 명상 시간에는 그날 일을 되새겨보는 것 외에 다음처럼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한다. 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심리 기법을 실천하고 있는가?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시각화를 하는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하고 있는가? 외면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목표를 세우는가? 과거에 빠져 있기보다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극기와 자기 통제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가? 이러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스토아 명상 시간에 물어야 한다. 스토아 명상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은 또 있다. 스토아 주의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하는 일이다. 스토아 주의자로서 향상을 평가하는 몇 가지 척도가 있다. 우선 스토아 철학이 내면에 스며들면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가 변할 것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이 내면에 스며든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바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사람들의 모욕과 무시, 칭찬을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것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의 존경은 스토아주의자로서 향상을 보여줄 만한 지표가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런 당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스토아주의자로서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검열, 칭찬을 멈추고 자기 자랑도 그칠 것이다. 욕망이 좌절되어도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할 것이다. 욕망을 어느 정도 극복한 그는 에픽테토스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향한 충동이 줄어든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면 깨어있는 동안 일어나는 생각과 욕망뿐 아니라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생각과 욕망에도 영향을 준다. 제노는 스토아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면 꿈속의 부끄러운 일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했다. 사회적 의무를 위해 성가신 사람을 상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평정심을 방해하지 않게 할까? 마르쿠스는 성가신 사람을 대할 때는 나를 성가시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다. 상대의 잘못에 짜증이 날 때는 잠시 멈춰서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상대의 결점에 공감하며 관대하게 대할 수가 있다. 또 성가신 사람을 대할 때면 나에게 더 해를 입히는 주범은 언제나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는 나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나의 성가신 느낌 자체가 나에게 가장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르쿠스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 관한 나의 생각을 통제하면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예컨대 주변 사람의 행동과 말,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추측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 관해 제멋대로 상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훌륭한 스토아주의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무례한 사람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운명이라는 가정하에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바램은 소용이 없다. 마르쿠스는 사람은 바뀔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참뜻은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운명이라고 여기면 그들을 대할 때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이 조언을 따랐는데도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데 성공한다면 마르쿠스는 이 경우에는 이번 생이 한 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라고 했다. 오래지 않아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떠올리라는 것이다. 우주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지극히 사소한 일임이 어렵지 않게 드러난다. 그것이 사소한 일임을 알 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위협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미움이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자애심을 파괴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자에 대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마르쿠스는 우리 내면의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대개 화를 낸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화가 평정심을 흐트러뜨리는 부정적 감정이므로 모욕에 화내지 않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모욕이 주는 따끔하고 얼얼한 아픔을 없애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 중 하나가 모욕을 당했을 때 잠시 멈추고 모욕을 준 사람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다. 누군가 대머리인 우리를 대머리로 놀린다고 하자. 세네카는 이렇게 묻는다. 자명한 사실을 들었다면 그것이 왜 모욕인가? 에픽테토스가 권하는 모욕의 따끔한 아픔을 없애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모욕을 준 자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를 안 좋게 말하는 상대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가 있다.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의 정직함에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모욕의 아픔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모욕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욕을 준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인정한다면 상대의 비판에 화를 낼 이유가 없다. 가령 내가 미국의 민속 악기인 벤조를 배우려고 숙련된 연주자에게 과외 수업을 받는다고 하자. 수업 도중 선생님이 내 연주가 불만스러워서 꾸중을 한다면 나는 지금 돈을 주고 선생님이 나를 꾸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선생님의 꾸중에 기분 나빠하며 발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벤조를 제대로 배우려면 오히려 선생님의 꾸중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모욕을 주는 원천을 존중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욕을 준 상대가 형편없는 인간으로 여겨지는 경우의 말이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모욕에 상처 입을 것이 아니라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경멸할 만한 자가 인정하지 않는 나의 행동은 틀림없이 옳은 행동일 것이다. 오히려 그가 인정하는 나의 행동을 걱정해야 한다. 그의 모욕에 답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이것이다.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모욕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덩치 큰 아이가 모욕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엄마에게 모욕을 준다고 여기는 엄마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치한 어른이 주는 모욕에 화를 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심각한 성격 결함을 가진 경우도 있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이런 사람에게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을 보내야 한다. 스토아 철학의 실천이 조금씩 향상되면 우리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주변의 인정을 구하고 불인정을 피하는 것이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아니게 된다. 사람들의 의견에 초연해지며 그들이 던지는 모욕에 아픔을 적게 느낀다.
스토아의 현자는 주변 사람들의 모욕을 개 짖는 소리쯤으로 여긴다. 개가 짖으면 속으로 저 개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짐작하지만 심란한 마음으로 종일 고민하지는 않는다. 모욕의 얼얼한 아픔을 제거하는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전략은 또 있다. 모욕으로 인한 괴로움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당신에게 모욕을 안기는 주범은 당신을 학대하고 때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모욕을 당했다고 여기는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따라서 해를 입고자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결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상대에게 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만 당신은 해를 입는다. 이로써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상대가 나를 모욕해도 내가 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의 모욕은 조금도 아프지 않다. 이 조언은 스토아 철학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신념을 응용한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예를 보자.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그가 내게 해를 입히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정말 소중히 여겼을 때만이다. 새에게 물을 주는 우리 집 뒤뜰의 콘크리트 대야를 누가 훔쳐갔다고 해보자. 만약 내가 이 물대야를 소중히 여겼다면 나는 이 일에 크게 화를 냈을 것이다. 이웃은 화가 난 나를 보고 의아해할 것이다. 별것 아닌 물대야를 가지고 웬 난리지? 한편 내가 그 물건에 무관심했다면 누가 훔쳐가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내가 그 일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는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어떤 일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는 그와 다른 가치를 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명성이든 이웃의 존경이든 명성을 얻는 데는 일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명성을 쫓을 때 치르는 대가는 명성으로 누리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예를 들어 명성을 쫓을 때 치르는 대가를 보였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명성을 얻는 것, 즉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 연회를 열었는데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가 당신을 무시한 데 화가 난다면 이것이 당신이 치러야 되는 대가이다.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만약 그가 당신을 초대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이다. 당신은 연애 주최자에게 그간 관심을 보이며 칭찬을 퍼붓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연애의 한 자리를 원한다면 당신은 욕심에다 어리석음까지 갖춘 사람이다. 에픽테토스가 보기에 이 경우 당신은 사회적 지위에 무관심한 편이 훨씬 나았다. 사회적 지위에 무관심했다면 주최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시간을 쓸 필요도, 그가 당신을 연애에 초대하지 않을 것만으로 당신을 화나게 만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유를 중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무엇이든 꺼렸다. 사회적 지위를 쫓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도록 계산된 행동을 하며 탐탁지 않게 여길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에픽테토스는 사회적 지위를 쫓지 말라고 권한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유를 잃는다. 에픽테토스는 이를 두고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자유를 지키려면 나에 관한 사람들의 평판에 무심해야 한다. 사람들의 불인정이 싫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에도 초연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그들을 비웃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소리내어 웃어서는 안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 관한 타인의 의견에 무심하라고 조언했지만 무관심을 속으로 숨기라고 했다. 그들의 생각에 개의치 않는다고 겉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모욕을 안기는 일이다. 마르쿠스도 에픽테토스의 생각에 동의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다. 우리의 목표는 나에 관한 타인의 의견에 무심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마르쿠스는 타인의 의견에 무심해질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에 개의치 말라는 조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관여하지 말라는 스토아 철학의 조언과도 일관된다. 내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할 힘이 없으므로 나를 비웃지 않게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어리석다. 대신 마르쿠스는 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즉 타인의 비웃음을 살 일을 하지 않는데 써야 한다고 말한다. 세네카는 늙음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했다.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사용법을 알면 노년은 기쁨으로 가득한 시기이다. 실제로 세네카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대부분 도련한 쇠락에 이르기 전 삶의 내리막길에서 누렸다고 했다. 또 그는 도련한 쇠락에도 나름의 기쁨이 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도련한 쇠락으로 특정 쾌락을 경험하는 능력을 잃으면 그 쾌락에 대한 욕망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욕망을 다 했다는 것, 욕망을 졸업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예컨대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망을 보자. 많은 사람, 특히 많은 남성에게 성욕은 일상을 사는데 성가신 존재이다. 성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제할 수 있지만 자기 안에 내장된 성욕의 느낌 자체는 어쩔 수 없다. 마음을 흐트리는 성욕은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성욕으로 흥분되는 일이 줄어든다. 어떤 이는 젊음의 쾌락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며 안 좋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리스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노년의 그에게 누군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대답한다. 성욕에서 벗어나 매우 기쁘오. 제정신이 아닌 잔혹한 주인에게서 해방된 노예처럼 말이오. 세네카는 노년에 이르면 몸이 쇠약해져 우리의 악덕과 그에 딸린 부속물도 함께 시들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거기다 노화를 겪는다고 우리의 마음마저 쇠락하는 것은 아니다. 세네카는 늙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여전히 강인하며 몸과 최소한으로 연결되어 깊다고 했다. 노년에 이르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고맙다고도 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낙담하기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영원히 산다고 여긴 젊은 시절에는 남은 날을 당연히 여기며 시간을 낭비했다면 노년에 이르면 매일 아침 잠에서 깨는 일이 축복이 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우리에게 하루를 더 얹어준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한다. 더 살게 된 하루를 축복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채운다. 건강이 쇠약해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않는 80대 할머니가 완벽한 건강으로 모든 것을 당연시하며 삶을 지루해하는 20살 소녀보다 더 기쁘게 살 수가 있다.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려면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신상품을 구매하면 기쁨을 느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스토아주의자는 외부의 변화가 없어도 기쁨을 느낀다.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는 그들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기쁨의 원천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쉽게 가려지지만 스토아주의자는 이런 두려움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전략을 3종으로 가지고 있다. 우선 스토아주의자는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자신의 품성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을 찾는다. 이 점에서 마르쿠스는 커다란 재앙이 닥쳐도 우리가 갖춘 품성이 있다면 비참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했다. 둘째, 스토아주의자는 자신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을 즐길 때도 그것을 잃을 때를 준비한다. 그는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면서 지금 누리는 것들이 행운의 사건임을 기억한다. 지금 즐기는 것들이 갑작스레 사라질 수 있으며 다시는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는 어떤 것을 즐기되 그것을 당연시하지도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셋째, 스토아주의자는 눈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체구가 아니면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다. 스토아주의자는 세네카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누구라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 삶에서 기쁨의 원천을 빼앗겼을 때 스토아주의자는 신속히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스토아주의자의 즐김은 눈 높은 자의 즐김과 다르다. 그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즐길 줄 안다. 섬에 유배당한 세네카와 무소니우스가 우울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쉽게 얻을 수 있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삶에서 즐길 것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즐겼으며 지금 이대로의 삶과 세상을 즐겼다. 이것은 결코 적은 성취가 아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삶의 많은 것을 즐겼을 뿐 아니라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도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기쁨 자체를 경험했다. 스토아의 현자는 이런 기쁨을 항시적으로 경험했다. 스토아 철학의 수련이 현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항시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기껏해야 간헐적인 기쁨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큰 기쁨으로 이 역시 사소한 성취가 아니다. 스토아 철학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위한 나의 첫 번째 조언은 이 철학을 수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비밀리에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면 스토아 철학의 유익함을 누리는 한편 주변의 놀림이라는 대가를 피할 수가 있다. 스토아주의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두 번째 조언은 스토아 철학의 기법을 한꺼번에 통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가지 기법에 능숙해진 다음에 다음 기법으로 넘어가자. 부정적 시각화부터 시작하면 좋다. 하루 중 여유 있는 시간에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다고 상상해본다. 삶을 보는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지금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나마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경험상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며 사는 것은 요리할 때 소금 치는 것과 같다. 요리사가 음식에 소금을 치는 데는 적게나마 시간과 노력, 기술이 필요하지만 소금을 치고 나면 음식 맛이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시각화도 시간과 노력,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를 연습한 사람은 삶을 즐기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부정적 상황을 그려보면 조금 전만 해도 불평하던 삶을 온전히 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부정적 시각화를 잊고 지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부정적 상황을 그리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삶을 즐기게 된다. 그러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안 좋은 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통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히 여기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정적 시각화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연습해야 한다. 부정적 시각화를 숙달한 초보 스토아주의자는 이제 5장에서 말한 동제 3분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하라고 한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 일부 통제가 가능하거나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구분한 뒤에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쓸데없는 걱정을 자초하는 것이다. 스토아주의자가 된 뒤로 나의 욕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지금껏 필요하다고 여긴 것 중 많은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정도만 입는다. 넥타이는 하나밖에 없고 스포티한 상에도 필요한 경우만 걸친다. 그나마 필요한 경우가 잘 없다. 오래도록 새 차를 갈망했지만 최근 수명이 다한 16년 된 차를 9년 된 차로 바꿨다. 10년 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한 일이다. 나도 롤렉스 시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이해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행동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전에는 물건 살 돈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예전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커다란 재정적 공경에 처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대출금을 모두 끌어다 써버린 뒤에도 소비재 상품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써댄다. 만약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면 그들은 파산이 아니라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왜 처음에 없던 욕망을 굳이 일으킬까? 물건을 구매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 짜릿함은 그들의 장기적인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다. 내게 소비 욕망이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욕망에 맞서 의도적으로 싸워서가 아니다. 욕망이 예전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소비재 상품에 대한 나의 욕망은 이제 자연스레 시들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스토아 철학 수련 덕분이다. 나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나의 행복과 좋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새 차와 고급 의류, 롤렉스 시계, 넓은 집을 가져도 지금보다 기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기쁨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소비자로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건너다 보니 한때 좋아하던 무분별한 소비 생활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않았다. 역사가 폴 벤느는 말했다. 역경 없는 고요한 삶은 스토아 철학 수련자를 불안하게 한다. 폭풍이 닥쳤을 때 의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네카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를 오히려 반겨한다. 역경은 그를 다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준다. 현명한 자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두들겨 패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는 상처마저 유익하다고 여긴다. 상처에서 자신의 덕을 시험하는 수단을 발견한다. 세네카는 스토아주의자라면 죽음도 반겨야 한다고 한다. 죽음이야말로 스토아주의자가 지금껏 수련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최종 시험대이다. 오래 수련하지 않았지만 나 역시 나의 스토아 철학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앞서 모욕당하고 싶은 내 욕망에 대해서 말했다. 나는 주변의 모욕에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또 용기와 의지력을 시험하는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 것도 이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며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기쁨에 관해서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한 기쁨은 특정 대상을 즐기는 기쁨이 아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즐겼다. 그저 삶에 참여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 그들이 느낀 기쁨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 모든 일이 어쨌든 멋지고 훌륭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이었다. 사실 나의 경우 스토아 철학을 수련했지만 끝없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또 스토아의 현자들이 느낀 외부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연하고 고상한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며 이 모든 것에 기쁨이 샘솟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자주 샘솟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껏 즐겨도 되나?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냉철한 어른으로 기쁨을 억눌러야 하나? 그러나 나는 기쁨을 즐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에 마음껏 즐겼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지혜의 조언을 아주 쉽게 풀어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좋은 삶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저자는 윌리엄 비어빈, 출판사는 마음 친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윌리엄 비어빈, 미국 오하이오주 라이트 주립대학교 철학 교수이다. 미시건 대학교에서 수학과 철학 박사를, UCLA에서 철학 석사와 박사를 했다. 이 책은 2009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랫동안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운명론적인 태도를 지녀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네카에 따르면 우리가 우주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커다란 위안이므로 자신을 운명에 내에 맡겨야 한다. 에픽테투스도 우리는 운명이 쓴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는 연극의 배역을 선택할 수 없다. 어떤 배역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 연기할 뿐이다. 운명이 거지 역할을 주었다면 거지 역할을, 왕의 역할을 주었다면 왕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삶이 무리 없이 흘러가길 바란다면 삶의 사건이 우리의 욕망에 부합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의 욕망을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맞추라고 했다. 삶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리라고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마르쿠스도 삶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지지했다. 운명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자연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찾는 것이 좋은 삶이라면 자연에 대한 반역은 역효과를 낳는다. 마르쿠스는 운명의 판결을 거부하면 슬픔과 분노, 두려움으로 우리의 평정심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운명에 처한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운명으로 둘러싸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하며 운명처럼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환영해야 한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최선의 일이라고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운명의 배틀이 짜주는 모든 경험을 환영하는 자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지지한 운명론은 과거에 대한 운명론이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픈 자녀를 돌보는 엄마에게 미래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권하지 않았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아이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돌봐야 한다. 운명의 여신이 아이의 죽음을 이미 결정했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이가 죽고 나면 과거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엄마에게 권할 것이다. 자녀의 죽음의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은 스토아 철학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시간과 감정의 낭비이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는 것은 엄마에게 불필요한 슬픔을 일으킨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만족을 얻는 최상의 방법은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가진 것에 기뻐하는 것이 만족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지금과 달랐으면 하고 바라며 며칠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불만족에 계속 빠져 지내야 한다. 지금 가진 것을 바란다면 욕망을 채워 만족을 얻을 필요가 없다. 이미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지금과 달랐다면 하고 바라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보낼 수도 있다. 습관적으로 이 순간이 지금과 다르기를 바란다면 삶의 많은 부분을 불만족 상태에서 보내야 한다. 반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산다면 삶을 즐길 수가 있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현재에 대한 운명론적인 태도를 권한 이유이다. 마르쿠스도 우리가 가진 것은 현재 순간밖에 없으므로 덧없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 살라고 조언했다. 쾌락을 참지 못하면 마르쿠스의 말처럼 자기 이익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을 불평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삶을 낭비할 것이다. 이런 운명을 피하려면 고통과 쾌락이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점에서 마르쿠스는 육체의 속닥거림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스토아주의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적게 입는 것처럼 기분 좋지 않은 일을 일부러 해야 한다. 그 외에 그는 아이스크림을 한 컵 먹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스토아주의자들이 무조건 쾌락에 반대했다고 여기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우정, 가족, 식사, 심지어 부의 쾌락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이것들을 즐길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식사를 즐기는 것과 과식에 빠지는 것은 경계가 모호하다. 어떤 것을 즐길 때 거기에 집착할 위험은 늘 존재하므로 에픽테토스의 조언대로 즐거운 대상을 즐길 때도 유의해야 한다. 세네카에 따르면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에 대한 스토아적 관점과 보통 사람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보통 사람이 자신의 양껏 쾌락을 즐긴다면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의 사슬을 채운다. 평범한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만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탈 수 있지만 가난을 실천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 것은 스토아주의자에게도 즐거운 일이 아니다. 추운 겨울에 얇은 재킷만 걸치고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내키지 않는다. 누군가 내민 아이스크림을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라 쾌락을 거부하는 연습을 하는 중이라며 거절하는 일도 썩 유쾌하지 않다. 초보 스토아주의자가 이렇게 하려면 자신의 의지력을 남김없이 동원해야 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지력이 근력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많이 사용할수록 근육이 튼튼해지듯 의지력도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실제로 스토아 철학의 자기 극복 기법을 오랜 기간 수련하면 엄청난 용기와 절제를 갖추게 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할 것이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일을 절제할 것이다. 그 결과 자기를 더 잘 통제할 것이며 이런 자기 통제력으로 삶의 철학이 설정한 목표에 더 수월하게 이룰 것이다. 이로써 좋은 삶을 살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의식적으로 쾌락을 절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쾌락일 수 있다. 다이어트 중 갑자기 냉장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이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미각적인 쾌락을 경험하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말았다는 후회도 함께 밀려올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고 참았다면
미각적인 쾌락은 경험할 수 없겠지만 다른 종류의 쾌락을 경험할 것이다.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은 자신에게 기뻐하며 그런 자신을 칭찬할 것이다. 이 쾌락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쾌락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참된 쾌락이다. 아이스크림을 먹기 전에 잠시 신중하게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참된 쾌락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는 편이 더 타당한 선택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쾌락의 기회를 잡을지 말지 숙고할 때 이렇게 분석할 것을 권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을 따라 아주 소박한 식사를 한다고 하자. 소박한 식단은 풍부한 미각적인 쾌락은 줄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쾌락의 원천이 된다. 물과 거친 보리가루, 보리빵 껍질이 즐거운 식사는 아니지만 이런 음식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실이야말로 최상의 기쁨이다. 쾌락을 포기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쾌락일 수 있다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믿어보자. 세네카가 권하는 잠자리 명상은 섬불교의 명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섬불교의 명상은 몇 시간이고 자리에 앉아 마음을 비우려고 애쓰지만 잠자리 명상을 하는 스토아 철학자의 마음은 매우 활동적이다. 그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어떤 일로 나의 평정심이 흐트러졌는가? 그 일로 나는 화가 났는가? 시기와 욕심이 일어났는가? 그날의 사건은 왜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가?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에픽테토스는 세네카의 잠자리 명상을 한 단계 더 밀고 간다. 그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관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라고 권한다. 우리의 내면에 스토아적인 관찰자를 세워 자신을 지켜보며 자신의 스토아 철학 실천을 평가하라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르쿠스는 우리가 하는 일을 모두 살피며 그 일에 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이루려고 노력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했다. 자신이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다른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성이 아니라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아이의 영혼인가? 폭군인가? 덩치만 큰 바보인가? 난폭한 야수인가? 타인의 행동도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 그들의 실패와 성공에서 배움을 얻어야 한다. 스토아 명상 시간에는 그날 일을 되새겨보는 것 외에 다음처럼 체크리스트를 점검해야 한다. 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심리 기법을 실천하고 있는가?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시각화를 하는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분류하고 있는가? 외면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면의 목표를 세우는가? 과거에 빠져 있기보다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극기와 자기 통제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가? 이러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스토아 명상 시간에 물어야 한다. 스토아 명상 시간에 해야 하는 일은 또 있다. 스토아 주의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평가하는 일이다. 스토아 주의자로서 향상을 평가하는 몇 가지 척도가 있다. 우선 스토아 철학이 내면에 스며들면 당신이 맺는 인간관계가 변할 것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이 내면에 스며든 당신을 향해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바보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은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 사람들의 모욕과 무시, 칭찬을 별것 아닌 것처럼 넘길 것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사람들의 존경은 스토아주의자로서 향상을 보여줄 만한 지표가 아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그런 당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스토아주의자로서의 향상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이런 것도 있다. 그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검열, 칭찬을 멈추고 자기 자랑도 그칠 것이다. 욕망이 좌절되어도 외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할 것이다. 욕망을 어느 정도 극복한 그는 에픽테토스의 표현대로 모든 것을 향한 충동이 줄어든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면 깨어있는 동안 일어나는 생각과 욕망뿐 아니라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생각과 욕망에도 영향을 준다. 제노는 스토아 철학을 제대로 실천하면 꿈속의 부끄러운 일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했다. 사회적 의무를 위해 성가신 사람을 상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우리의 평정심을 방해하지 않게 할까? 마르쿠스는 성가신 사람을 대할 때는 나를 성가시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했다. 상대의 잘못에 짜증이 날 때는 잠시 멈춰서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러면 상대의 결점에 공감하며 관대하게 대할 수가 있다. 또 성가신 사람을 대할 때면 나에게 더 해를 입히는 주범은 언제나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성가시게 여기는 나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나의 성가신 느낌 자체가 나에게 가장 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마르쿠스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 관한 나의 생각을 통제하면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예컨대 주변 사람의 행동과 말,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추측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 관해 제멋대로 상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훌륭한 스토아주의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마르쿠스는 무례한 사람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 조금은 쉬워질 거라고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운명이라는 가정하에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바램은 소용이 없다. 마르쿠스는 사람은 바뀔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참뜻은 사람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운명이라고 여기면 그들을 대할 때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만약 이 조언을 따랐는데도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는 데 성공한다면 마르쿠스는 이 경우에는 이번 생이 한 번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라고 했다. 오래지 않아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떠올리라는 것이다. 우주적 맥락에서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지극히 사소한 일임이 어렵지 않게 드러난다. 그것이 사소한 일임을 알 때 우리가 느끼는 괴로움도 함께 줄어들 것이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할 때 생기는 가장 큰 위협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미움이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자애심을 파괴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자에 대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마르쿠스는 우리 내면의 분노와 증오, 복수심이 일어날 때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수는 그 사람과 똑같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대개 화를 낸다. 그런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화가 평정심을 흐트러뜨리는 부정적 감정이므로 모욕에 화내지 않는 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는 모욕이 주는 따끔하고 얼얼한 아픔을 없애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 중 하나가 모욕을 당했을 때 잠시 멈추고 모욕을 준 사람의 말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다. 누군가 대머리인 우리를 대머리로 놀린다고 하자. 세네카는 이렇게 묻는다. 자명한 사실을 들었다면 그것이 왜 모욕인가? 에픽테토스가 권하는 모욕의 따끔한 아픔을 없애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모욕을 준 자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를 안 좋게 말하는 상대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닐 수가 있다.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거나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의 정직함에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의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 모욕의 아픔을 제거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모욕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욕을 준 상대를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인정한다면 상대의 비판에 화를 낼 이유가 없다. 가령 내가 미국의 민속 악기인 벤조를 배우려고 숙련된 연주자에게 과외 수업을 받는다고 하자. 수업 도중 선생님이 내 연주가 불만스러워서 꾸중을 한다면 나는 지금 돈을 주고 선생님이 나를 꾸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선생님의 꾸중에 기분 나빠하며 발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벤조를 제대로 배우려면 오히려 선생님의 꾸중에 감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나에게 모욕을 주는 원천을 존중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욕을 준 상대가 형편없는 인간으로 여겨지는 경우의 말이다. 이 경우에는 상대의 모욕에 상처 입을 것이 아니라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경멸할 만한 자가 인정하지 않는 나의 행동은 틀림없이 옳은 행동일 것이다. 오히려 그가 인정하는 나의 행동을 걱정해야 한다. 그의 모욕에 답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이것이다.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세네카에 따르면 모욕의 원천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덩치 큰 아이가 모욕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엄마에게 모욕을 준다고 여기는 엄마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치한 어른이 주는 모욕에 화를 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게다가 우리를 모욕하는 자가 심각한 성격 결함을 가진 경우도 있다. 마르쿠스에 따르면 이런 사람에게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을 보내야 한다. 스토아 철학의 실천이 조금씩 향상되면 우리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 주변의 인정을 구하고 불인정을 피하는 것이 더 이상 삶의 목표가 아니게 된다. 사람들의 의견에 초연해지며 그들이 던지는 모욕에 아픔을 적게 느낀다. 스토아의 현자는 주변 사람들의 모욕을
개 짖는 소리쯤으로 여긴다. 개가 짖으면 속으로 저 개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짐작하지만 심란한 마음으로 종일 고민하지는 않는다. 모욕의 얼얼한 아픔을 제거하는 스토아 철학의 중요한 전략은 또 있다. 모욕으로 인한 괴로움의 원천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당신에게 모욕을 안기는 주범은 당신을 학대하고 때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모욕을 당했다고 여기는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따라서 해를 입고자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결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상대에게 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만 당신은 해를 입는다. 이로써 다음의 결론을 얻는다. 상대가 나를 모욕해도 내가 해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의 모욕은 조금도 아프지 않다. 이 조언은 스토아 철학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신념을 응용한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한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어떠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예를 보자.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쳤다. 이 경우 그가 내게 해를 입히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정말 소중히 여겼을 때만이다. 새에게 물을 주는 우리 집 뒤뜰의 콘크리트 대야를 누가 훔쳐갔다고 해보자. 만약 내가 이 물대야를 소중히 여겼다면 나는 이 일에 크게 화를 냈을 것이다. 이웃은 화가 난 나를 보고 의아해할 것이다. 별것 아닌 물대야를 가지고 웬 난리지? 한편 내가 그 물건에 무관심했다면 누가 훔쳐가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내가 그 일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떤 가치를 두느냐는 내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외부의 어떤 일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는 그와 다른 가치를 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명성이든 이웃의 존경이든 명성을 얻는 데는 일정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명성을 쫓을 때 치르는 대가는 명성으로 누리는 혜택보다 훨씬 크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예를 들어 명성을 쫓을 때 치르는 대가를 보였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이 속한 사회 집단에서 명성을 얻는 것, 즉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이 연회를 열었는데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가 당신을 무시한 데 화가 난다면 이것이 당신이 치러야 되는 대가이다. 그런데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만약 그가 당신을 초대했더라도 그것은 당신이 그에 대한 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이다. 당신은 연애 주최자에게 그간 관심을 보이며 칭찬을 퍼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이 정도의 대가도 치르지 않고 연애의 한 자리를 원한다면 당신은 욕심에다 어리석음까지 갖춘 사람이다. 에픽테토스가 보기에 이 경우 당신은 사회적 지위에 무관심한 편이 훨씬 나았다. 사회적 지위에 무관심했다면 주최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시간을 쓸 필요도, 그가 당신을 연애에 초대하지 않을 것만으로 당신을 화나게 만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유를 중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무엇이든 꺼렸다. 사회적 지위를 쫓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도록 계산된 행동을 하며 탐탁지 않게 여길 행동은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에픽테토스는 사회적 지위를 쫓지 말라고 권한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유를 잃는다. 에픽테토스는 이를 두고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자유를 지키려면 나에 관한 사람들의 평판에 무심해야 한다. 사람들의 불인정이 싫다면 그만큼 사람들의 인정에도 초연해야 한다. 에픽테토스는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그들을 비웃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소리내어 웃어서는 안 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에 관한 타인의 의견에 무심하라고 조언했지만 무관심을 속으로 숨기라고 했다. 그들의 생각에 개의치 않는다고 겉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모욕을 안기는 일이다. 마르쿠스도 에픽테토스의 생각에 동의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다. 우리의 목표는 나에 관한 타인의 의견에 무심해지는 것이어야 한다. 마르쿠스는 타인의 의견에 무심해질 수 있다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한다. 나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에 개의치 말라는 조언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관여하지 말라는 스토아 철학의 조언과도 일관된다. 내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웃지 않게 할 힘이 없으므로 나를 비웃지 않게 만드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어리석다. 대신 마르쿠스는 이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즉 타인의 비웃음을 살 일을 하지 않는데 써야 한다고 말한다. 세네카는 늙음에도 좋은 점이 있다고 했다. 노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자. 사용법을 알면 노년은 기쁨으로 가득한 시기이다. 실제로 세네카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대부분 도련한 쇠락에 이르기 전 삶의 내리막길에서 누렸다고 했다. 또 그는 도련한 쇠락에도 나름의 기쁨이 있다고 했다. 가장 중요하게는 도련한 쇠락으로 특정 쾌락을 경험하는 능력을 잃으면 그 쾌락에 대한 욕망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욕망을 다 했다는 것, 욕망을 졸업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예컨대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욕망을 보자. 많은 사람, 특히 많은 남성에게 성욕은 일상을 사는데 성가신 존재이다. 성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제할 수 있지만 자기 안에 내장된 성욕의 느낌 자체는 어쩔 수 없다. 마음을 흐트리는 성욕은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성욕으로 흥분되는 일이 줄어든다. 어떤 이는 젊음의 쾌락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며 안 좋은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리스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노년의 그에게 누군가 성관계를 맺을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대답한다. 성욕에서 벗어나 매우 기쁘오. 제정신이 아닌 잔혹한 주인에게서 해방된 노예처럼 말이오. 세네카는 노년에 이르면 몸이 쇠약해져 우리의 악덕과 그에 딸린 부속물도 함께 시들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거기다 노화를 겪는다고 우리의 마음마저 쇠락하는 것은 아니다.
세네카는 늙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여전히 강인하며 몸과 최소한으로 연결되어 깊다고 했다. 노년에 이르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고맙다고도 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낙담하기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영원히 산다고 여긴 젊은 시절에는 남은 날을 당연히 여기며 시간을 낭비했다면 노년에 이르면 매일 아침 잠에서 깨는 일이 축복이 된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다. 신이 우리에게 하루를 더 얹어준다면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한다. 더 살게 된 하루를 축복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채운다. 건강이 쇠약해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않는 80대 할머니가 완벽한 건강으로 모든 것을 당연시하며 삶을 지루해하는 20살 소녀보다 더 기쁘게 살 수가 있다.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려면 주변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신상품을 구매하면 기쁨을 느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스토아주의자는 외부의 변화가 없어도 기쁨을 느낀다.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는 그들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이 느끼는 기쁨은 기쁨의 원천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쉽게 가려지지만 스토아주의자는 이런 두려움을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전략을 3종으로 가지고 있다. 우선 스토아주의자는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자신의 품성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을 찾는다. 이 점에서 마르쿠스는 커다란 재앙이 닥쳐도 우리가 갖춘 품성이 있다면 비참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이 사실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했다. 둘째, 스토아주의자는 자신에게서 앗아갈 수 있는 것을 즐길 때도 그것을 잃을 때를 준비한다. 그는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면서 지금 누리는 것들이 행운의 사건임을 기억한다. 지금 즐기는 것들이 갑작스레 사라질 수 있으며 다시는 즐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그는 어떤 것을 즐기되 그것을 당연시하지도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셋째, 스토아주의자는 눈이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체구가 아니면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렇게 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즐길 수가 있다. 스토아주의자는 세네카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누구라도 기꺼이 사용할 수 있다. 삶에서 기쁨의 원천을 빼앗겼을 때 스토아주의자는 신속히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스토아주의자의 즐김은 눈 높은 자의 즐김과 다르다. 그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즐길 줄 안다. 섬에 유배당한 세네카와 무소니우스가 우울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생활 환경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쉽게 얻을 수 있고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삶에서 즐길 것이 아주 많았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즐겼으며 지금 이대로의 삶과 세상을 즐겼다. 이것은 결코 적은 성취가 아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삶의 많은 것을 즐겼을 뿐 아니라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도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기쁨 자체를 경험했다. 스토아의 현자는 이런 기쁨을 항시적으로 경험했다. 스토아 철학의 수련이 현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는 항시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기껏해야 간헐적인 기쁨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에 알던 것보다 훨씬 큰 기쁨으로 이 역시 사소한 성취가 아니다. 스토아 철학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위한 나의 첫 번째 조언은 이 철학을 수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비밀리에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면 스토아 철학의 유익함을 누리는 한편 주변의 놀림이라는 대가를 피할 수가 있다. 스토아주의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두 번째 조언은 스토아 철학의 기법을 한꺼번에 통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가지 기법에 능숙해진 다음에 다음 기법으로 넘어가자. 부정적 시각화부터 시작하면 좋다. 하루 중 여유 있는 시간에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었다고 상상해본다. 삶을 보는 방식이 크게 바뀔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지금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잠시나마 알게 될 것이다. 나의 경험상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며 사는 것은 요리할 때 소금 치는 것과 같다. 요리사가 음식에 소금을 치는 데는 적게나마 시간과 노력, 기술이 필요하지만 소금을 치고 나면 음식 맛이 좋아진다. 마찬가지로 부정적 시각화도 시간과 노력,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를 연습한 사람은 삶을 즐기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부정적 상황을 그려보면 조금 전만 해도 불평하던 삶을 온전히 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부정적 시각화를 잊고 지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부정적 상황을 그리면 현재 상황에 만족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삶을 즐기게 된다. 그러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안 좋은 일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정적 시각화를 통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히 여기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정적 시각화는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연습해야 한다. 부정적 시각화를 숙달한 초보 스토아주의자는 이제 5장에서 말한 동제 3분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하라고 한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 일부 통제가 가능하거나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구분한 뒤에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일과 일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쓸데없는 걱정을 자초하는 것이다. 스토아주의자가 된 뒤로 나의 욕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지금껏 필요하다고 여긴 것 중 많은 것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었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정도만 입는다. 넥타이는 하나밖에 없고 스포티한 상에도 필요한 경우만 걸친다. 그나마 필요한 경우가 잘 없다. 오래도록 새 차를 갈망했지만 최근 수명이 다한 16년 된 차를 9년 된 차로 바꿨다. 10년 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한 일이다. 나도 롤렉스 시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을 이해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행동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전에는 물건 살 돈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돈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는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예전만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이 커다란 재정적 공경에 처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대출금을 모두 끌어다 써버린 뒤에도 소비재 상품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는지 끊임없이 써댄다. 만약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다면 그들은 파산이 아니라 풍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왜 처음에 없던 욕망을 굳이 일으킬까? 물건을 구매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짜릿함을 즐기기 위해서이다. 물론 이 짜릿함은 그들의 장기적인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다. 내게 소비 욕망이 적게 일어나는 이유는 욕망에 맞서 의도적으로 싸워서가 아니다. 욕망이 예전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소비재 상품에 대한 나의 욕망은 이제 자연스레 시들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스토아 철학 수련 덕분이다. 나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나의 행복과 좋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새 차와 고급 의류, 롤렉스 시계, 넓은 집을 가져도 지금보다 기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기쁨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소비자로서 나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 건너다 보니 한때 좋아하던 무분별한 소비 생활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않았다. 역사가 폴 벤느는 말했다. 역경 없는 고요한 삶은 스토아 철학 수련자를 불안하게 한다. 폭풍이 닥쳤을 때 의연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네카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자를 오히려 반겨한다. 역경은 그를 다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준다. 현명한 자는 주변 상황과 사람들이 두들겨 패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는 상처마저 유익하다고 여긴다. 상처에서 자신의 덕을 시험하는 수단을 발견한다. 세네카는 스토아주의자라면 죽음도 반겨야 한다고 한다. 죽음이야말로 스토아주의자가 지금껏 수련한 스토아 철학에 대한 최종 시험대이다. 오래 수련하지 않았지만 나 역시 나의 스토아 철학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앞서 모욕당하고 싶은 내 욕망에 대해서 말했다. 나는 주변의 모욕에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또 용기와 의지력을 시험하는 상황에 나를 밀어넣는 것도 이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며 또 하나 발견한 것은 기쁨에 관해서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한 기쁨은 특정 대상을 즐기는 기쁨이 아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즐겼다. 그저 삶에 참여할 수 있음에 기뻐했다. 그들이 느낀 기쁨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이 모든 일이 어쨌든 멋지고 훌륭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이었다. 사실 나의 경우 스토아 철학을 수련했지만 끝없는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또 스토아의 현자들이 느낀 외부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초연하고 고상한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스토아 철학을 수련하며 이 모든 것에 기쁨이 샘솟는 일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자주 샘솟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음껏 즐겨도 되나?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냉철한 어른으로 기쁨을 억눌러야 하나? 그러나 나는 기쁨을 즐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에 마음껏 즐겼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지혜의 조언을 아주 쉽게 풀어 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